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1월 4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소해죠. 올해가 특히 신소라고 그러는데요. 황소의 역동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증시 황소처럼 뭔가 힘차게 갔으면 한다.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기사는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MBN 전국 여론조사 결과 다양한 설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 안철수 압도적인 선두를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요. 지지 후보 없음 35%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그래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안철수 야당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 적합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9%. 그리고요. 2위, 3위로 올라있는 주자들이 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제동 걸린 이낙연의 MB 박 사면론. 그렇습니다. 새해 첫 해 연휴 동안 정치권 이 얘기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당내 비판 그리고 지지층 여론 악화에 일단 멈춤입니다.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당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수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30만 명 선마저 붕괴됐다. 처음으로 사망자보다 적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작년 인구 2만 명 줄어든 5,183만 명입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거고요. 예상보다 빨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60세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요. 수도권 2.5단계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인데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요. 영국 남아공간 변이 바이러스 확진 10명으로 늘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세 번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욱 동국대 외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이 4개의 키워드에 오늘 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들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백신 섞어맞기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 각국에서 시작이 됐죠. 1차,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요. 얼마나 급했으면요. 1차 접종 때 맞았던 백신과 2차 접종 때 맞을 백신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검증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한 발 뺀 이낙연. 이른바 MB 박 사면론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경이 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죽 써서 안철수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제1야당 최근에 지지율 상승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보궐선거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주목을 받고 있는 야권 주자는 당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인구 데드 크로스입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봤습니다.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인구 줄어드는 모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십니다. 어제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이미 적용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알쏭달쏭한 세부 지침, 그래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1살 아기도 모임 금지 인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갔는데 아이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 숫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례별로 나와 있어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이걸 보세요.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과 친척은 5인 이상 모여서 제사 이거 안 됩니다. 다만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어떤 가족과 그다음에 서울이 아닌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가족이 만났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사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인이 넘어가면요. 그리고요. 영유아도 모임 금지 인원에 계산이 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에서 5인 이상 동원 가능하지만 이사 후 단체로 식사를 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기 축구 등산 등 실외 운동 모임도 금지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구내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이거 금지 이거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구내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식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쏭달쏭한 내용이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아무튼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가겠습니다. 백신 얘기입니다. 키워드 때 소개를 좀 드렸던 내용인데요. 영국 백신 섞어 맞기 허용. 하루 5만 명 확진의 고육책이다. 여기 보시면 1차, 2차 접종 간격도 12주로 확대한답니다. 이게 통상 뭐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뭐 8주 이 정도 얘기했는데요. 간격을 더 늘리는 거예요. 1차 접종을 맞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전문가들은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백신 접종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지적 나옵니다. 이거 안정성과 효과 검증이 안 됐다.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나 영국 방역당국은 급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맞춰야 되니까 유선적으로. 자, 그리고 아스트라 백신 오늘 세계 첫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랬을까라고 싶지만 이거 안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내 상황을 짚어보겠는데요. 동부구치소 얘기입니다. 지금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확진 1,000명 넘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이 감염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단순한 집단 감염이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좀 많습니다. 5차 전수검사에서 126명 추가 확진됐습니다. 잠복기 고려 1차 검사 후 감염, 고려했을 때는 1차 검사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검사 때마다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적을 좀 하고 있죠. 초기 부실 대응,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고요. 체계적인 분리와 추적 관리도 제대로 안 됐다. 음성 수용자도 이감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잠복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어제 뭐 행보가 좀 있었거든요. 연휴 동안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크십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그냥 여러 차례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 야당은 또 굉장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기사도 좀 있습니다. 보시죠. 동부구치소 책임론 불거지자 청와대 대통령 수차례 특별 지시를 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뭐 추가 확진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문제 삼는 게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여야 여러 가지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습니다.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부가 추가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 전반을 꼼꼼히 살펴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역 실패론 퍼즐을 맞추기 위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야당에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재소자의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칼럼을 쓴 내용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세를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K-방역에 대해서 뭐 스스로 자찬도 하고 예. 바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했다. 이거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린 상황이다. 전 좀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지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연말 연초에 언론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가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느냐 예. 뭐 질문에 대한 답 중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건 아마 동부구치소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예. 백신 확보에 대해서 불안하다 뭐 이거 물론 있었지만 예. 백신은 뭐 불안정성 예. 빨리 맞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동부구치소 사태는 정세균 총리가 얘기했듯이 예. 정부가 관리하는 집단시설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예. 지금 하는 거 보면 아직도 허둥지둥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아심이 들 정도이니까 예.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요. 예. 지금 아마 국민은 이런 사태가 터지면 대통령은 무한 책임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게 왜 중앙재난대책본부 총리 소관이며 이게 왜 법무부 장관만의 소관이겠습니까? 그 이전에 법무장관은 뭐 지금 교체되는 과정에서 예. 사과 한 번 안 하고 현장에 한 번 안 갔다가 예. 한 달 넘게 뒤늦게 좀 방문했다고 또 지적을 뒤늦게 받았죠. 갔다가 온갖 욕만 다 먹었지 않습니까?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추미애 장관도 1년 동안 했던 법무행정 모든 것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저는 이건 지금도 더 확산되지 않도록 예. 정말 원천적인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동부구치소 자체를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예.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건 아마 K-방역을 한 방에 날린 예. 아마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찾아가라라고 하는 거. 야당이 꼭 공세 차원에서만 하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 모든 관심은 다 저기에 쏠려 있고요. 예. 이걸 잡지 못하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K-방역 사실 나라 밖에서 호평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연말 이어지면서 백신 문제 그리고 동부구치소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동부구치소 상황과 관련해서 세월호 얘기를 좀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 또 강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빗댄 거죠. 그러니까 예. 세월호 때 큰 문제 제기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의 구조 의무를 예.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판단을 잘못했거나 늦장 대응을 했다는 취지가 가장 큰 비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좀 늦장 대응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처음에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전수조사를 안 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게 좀 굉장히 늦었죠. 네, 늦었고 그것도 뭐 쉬쉬하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수조사한 결과를 또 해당 당사자들한테 통보하는 부분도 미진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전수조사 이후에 그 분리수용 과정에서 또 전문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소위 코호트 격리 위주의 방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결과를 뒤바꿨다는 거죠. 우리가 방역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예. 재소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조치는 없었다는 거죠. 즉 요양원 코호트 격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를 하면은 뭐 감염되지 않은 분들을 밖으로 빼든가 아니면 예. 그 안에 위중한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든가 인력과 시설을 넣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회로 이게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확산 조치, 방지 조치만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수단과 결과가 바뀌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생명 신체에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강한 비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빗댄 비판을 하면서 이제 세월호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많은 고민도 던져놓고 하는 이런 이슈였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같이 나오니까 뭐 야당에서는 여당을 향해서 그런 공세, 그 여당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네, 또 반발, 뭐 이런 게 지금 정치권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구치소 상황까지 좀 관련해서 코로나 문제 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연휴 동안 이 이슈로 정치권이 아주 뜨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한풀 뒤로 물러난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사면론 이틀 만에 물러선 이낙연.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 당원 뜻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얘기를 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사안이 중대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전직 대통령 사면론입니다. 내용 좀 또 보겠습니다. 이낙연 사전 논의 못해서 미안. 뭐 최고위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 공감,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 중도층 지지 못 얻고 역풍 불 것이다. 뭐 당내 반발의 논의가 유보될 듯하다. 당내에서 이 얘기를 끊어자마자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얘기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뭐 공감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나까지 말을 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그러니 본인은 말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 현안에 대해서 침묵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가 끝난 뒤에 몇 가지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 지금 상황, 이낙연 대표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건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승부수 이틀 만에 자충수가 됐다.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안 통했다는 뜻이네요. 리더십 최대 위기 아닌가 이렇게 서울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면요. 제동이라는 표현을 등장합니다. 뭔가 멈춰버렸다는 거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런 뜻이 됩니다. 2. 통합의 정치 부각해 지지율 반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에 사면 카드 접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셈이 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면론 확대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 이낙연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동이 걸렸음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나옵니다. 국난 극복 위해선 국민 통합 필요하다. 사면론 입장 불변입니다. 적절할 때 건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면론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뭐 인터뷰인데요. 여당 최고위 신중론에도 사면 필요 재확인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상황이요, 지금. 이 내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분석이 좀 있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그 필요성 왜 꺼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치 현장에 반응해야 될 숙명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를 굉장히 깎아먹는 그런 상황을 자꾸 하기 때문에 무언가 반동적인 역할이 필요했다. 그 부분에서 주목도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면 카드보다 더 센 카드가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면 카드를 꺼냈을 겁니다. 아마. 최영철 편집위원이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셈법을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어차피 뭐 저분의 목표는 대권이기 때문에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언가 어떤 것을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짜낸 그 계획이었고 뭐 저는 일정 부분 저 사면 카드 때문에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한번 이낙연에게 갔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크게 믿지는 장사 안 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당내 사실은 리더십 측면에서는 이렇게 사면론을 당대표가 꺼내는데 바로 반발을 하면서 약간 접은 셈이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결국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반발이 커진 것이죠. 저분의 위치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면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반작용이 큰 겁니다. 최근에는 20% 선까지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저분이 만약에 지지율이 윤 총장처럼 30%로 치솟아 올라간다면 당내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겠죠.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사안을 통해서 지지율이 당장 또 높아진다면 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다시 잦아들게 돼 있다. 어쨌든 이슈를 던지는 파이팅 실력은 보여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공은 100% 100점은 못 주더라도 80점 정도는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일단 뭔가 이슈를 만들고 주목도를 높였다는 측면은 이거는 그렇습니다. 좀 성공이라 그 측면에서는 성공이라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자, 김주혁 교수님. 지금 당내 반발로 인해서 일단 제동이다 이런 분석들을 언론들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내 반발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요. 당내 이른바 강성 친문이라고 불리는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이 강하게 거부감을 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분들의 생각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강성 친문이라고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요.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또 탄핵 이후에 촛불 정부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저희 그 친문 진영으로 포괄되고 있는 여권 지지층 같은 경우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공감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공감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과 논의도 없이 당대표가 사면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더킹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슈로 덮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모든 이슈가 사면론으로 덮이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제가 볼 때는 소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제 대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처음이 사면론이라는 거고요.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신복지 체계라는 얘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남북관계나 외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데 처음 리더십을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통합의 정치를 만들 만큼의 리더십들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론을 제기하다 보니까 거의 친문진영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들을 당대표가 미리 행사한 모습이 됐었기 때문에 내부의 반발이 되게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하지만 더 고민되는 건 저는 하나는 뭐냐면 촛불 정부가 진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만들어진 정부인데 그 정부가 다시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사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하나가 있고 철학적으로 또 두 번째는 야당도 이거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권 단일화가 핵심적인 변수였는데 지금 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소위 사면론이라고 하는 것. 14일 이후부터 아마 야권 내부에서 이 문제 가지고 모든 서울시장 보궐 후보들이 다 제기할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소위 야권 단일화와 사면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결합되게 되면 예. 탄핵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재발동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 지금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당대표가 궁지에 몰리는 것 같지만 14일 이후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사면 주장 이게 야권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이슈가 아니다. 이거 잘못 따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지금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비대위원장,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탄핵에 대해서 소위 사과를 했지만 개인 사과였단 말이에요. 당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 또 두 가지 나눠져 그렇죠. 있습니다.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쳐진 당이에요. 항상 이것은 내용이라고 하는 그 고리 자체가 탄핵이라고 하는 고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야당이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 잘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전선이 있는 거죠. 야권 단일화와 사면에 대한 입장. 그랬을 때 저는 당연히 탄핵이라는 이름이 올라올 것이고 예. 탄핵을 만들었던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야당이 이런 제기를 계속 하게 된다면 야당에 대한 지지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위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야당에게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을까? 그리고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담화 형태든 어떤 회견 형태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사면에 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어떻게 보세요? 진중한 성격의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예. 대통령과 상의도 하지 않고 예. 막바로 지르는 그러한 행동을 할 까닭이 없죠. 그렇죠. 별명이 엄중낙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꼼꼼하신 분이고 글자 하나 틀린 것도 다 잡아내는 분인데 저러한 사항을 논의하는데 그냥 혼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합시다는 얘기 안 했겠지만 예. 어쨌든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네요. 최소한 아닙니다 얘기는 안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정도 시그널은 줬으니까 이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이 대표의 저런 발언은 굉장히 고려된 것이고 앞으로도 다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이번 달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년 기자회견을. 왜냐하면 지금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통상 새해 되면 기자회견을 하는 게 통례인데. 그렇습니다. 예. 줌으로 어떻게 해서 여러 기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때 어쨌든 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직접 얘기를 꺼내진 않더라도 질문을 받게 되면 사면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정무라인을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1년여밖에 지금 복역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사면을 한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좀 토론이 있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3년 10개월 이상 복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까지 동시에 사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토론이 붙었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도 공감을 하고 있다. 어쨌든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아마 14일 최종심 이후에 하실지 그 전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면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그널은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14일에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 최종 판단이 있죠. 대법원에. 아마 그 내용을 기점으로 뭔가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언론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면을 반대할 이유는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제기는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사면은 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시기가 문제죠.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제기하고 당일각에서 반대하고 다시 최고위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 하나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사면론은
대통령의 의중과 반대되는 사면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사면론을 제기에 따라서 당내에서 친문들의 반발은 나중에 대통령의 사면을 하게 되면 또 가라앉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면론 제기에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1위로 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장점은 중도층 흡수거든요. 근데 중도층 입장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면론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또는 그 사면론을 반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아직 드러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면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안 맞는 또 이 스탠스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대선 때로 가면 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감안해 볼 때 그 윤석열 총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요.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보수층의 후보로 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그와 관련된 정계 개편과 관련돼서 상당히 또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낙연 대표의 수는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앞선 수로 보여지고 야권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면요. 야권에 부담을 주고 여권 내부의 후보 면에서도 정리하는 면이 될 수도 있죠. 이재명 지사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사면에 반대한 입장일 거로 추측이 돼요. 과거에는 약간 그런 입장을 보여왔어요.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와 이 지사와 또 차별하는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잠깐의 절차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진행될 거로 보이고요. 다만 탄핵과 사면은 구별된다.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정치 세력이 반대하기도 하고 또 찬성하기도 했던 부분이 있지만 탄핵을 지나서 형 집행과 관련된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심에서 아마 분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면론 주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거를 앞둔 상황이잖아요. 4월에 있을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가만히 사면론을 갖다 놓고 보니까 이거는 대단한 변수구나.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여기서요. 이 사면과 관련된 뭐 정치권의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신다고 하는데 난 뭐 그런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오늘 신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전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나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표님,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초기였어요. 사실은 그 나오고 나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정치권의 반응이었거든요. 아마 오늘 정도는 조금 정리된 입장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윤기호 의원님. 지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나온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좀 뭐 시기라든가 등등의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한 1년 후쯤에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1년 후? 예, 1년 후. 지금부터 딱 1년 후. 그러니까 내년 대선 가까워서인데요. 그렇죠. 내년 대선 직전에 그것도 연말 현 대통령이 퇴임 무렵 그리고 새로운 당선인이 등장한다는 거는 뭐 3월이니까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나 1년 먼저 나왔다 이건데 뉴스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과 면에서는 다른 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왜냐? 자, 사면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낙연 대표는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국민 통합. 그러면 자, 보수층은 지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이분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보복이나 탄압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이냐. 예. 이에 대한 답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횡령이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뭐 상당히 뇌물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예. 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지금 죄목으로 들어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국가 통치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된 거야라는 실망 이거 줬잖아요. 그러면 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 단죄 이게 그러면 국민 통합과 연결이 된다? 이 보수층은 그러면 그걸 인정 안 하는 거냐? 이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한다면 아까 저는 김종욱 교수께서 얘기하신 사면을 도대체 아무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사면 권한이라 하더라도 지금 누구에게 권한이 부여된 거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낙연 대표는 뉴스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통합을 위한 정치적인 승부수로는 좀 미지수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 사면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기사도 오늘 꽤 실려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내 대선 경쟁자이니까 나오는 겁니다. 한 경쟁자가 뭔가를 주장을 했는데 다른 경쟁자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보겠습니다. 말 아끼는 이재명, 사면론 입장 밝히면, 나까지 밝히면 대통령께 부담을 준다. 그러니 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입장을 낸 겁니다, 지금요. 자, 김종욱 교수님. 네. 이건 무슨 상황이죠, 이거는?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낙연 당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해석을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은 뭐냐면 선청산 후 통합이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집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입장은 저희 당대표의 사면론에 대해서 저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대표는 사면론을 얘기하고 또 두 명이지 않습니까? 소위 여권에서 유력 주자가. 근데 경기지사는 반대하는 입장이 됐을 때 당 내부 상황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겠죠. 또 하나는 친문 진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계속 가지고 있는 아직도 상황. 의심을 하고 있어요. 반문 아니야?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뭐 약간 좀 희석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전 그런 상황에서 소위 이 제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낙연 당대표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본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본인 스스로가 힘들었을 거다,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좀 가장 현명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 거죠. 사면론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본인 대통령이 부담을 준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측면에서 일정하게는 친문 진영에게 화해 제스처를 어떤 보여주면서 또 이 정치적 사안에서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 입장 자체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당인으로서 당대표가 제기한 거에 대해서 또 바로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말씀하신 당내 컨센서스, 그다음에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마련된다면 전 그때 가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 자기 입장들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안도 그렇고 최근에 이른바 추윤 갈등 그 사항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조금 이례적인 아닌가. 그동안 현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이 좀 있었죠. 이번에 역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사면론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요. 오전 8시 39분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둘러싼 상황. 이른바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4월 서울시장 보선 앞두고 온도차 확연하다. 야당은 뜨겁고 여당은 조용하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당에서도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뭔가 잔잔하게 가고 있어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 단일 후보권으로 굉장히 목소리들이 많죠. 그리고 뭐 갑로들박도 꽤 있습니다. 일단 주목도 측면에서는 야권 쪽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요. 야당 예상 후보군이 많아 경선룰을 고민이다. 여당은 경선 흥행도 기대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답니다. 일각에서는요. 여당의 주자로서 김동연 전 부총리 어떠십니까? 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이 김동연 전 부총리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요 상황 좀 여야의 상황을 좀 정리한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현이 등장을 하네요. 죽 써서 안철수 줄라. 그러면 여기서 죽을 쓴 거는 국민의힘이죠. 여기서 죽을 썼다는 거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만들어서 죽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안철수 줄라로 간다는 겁니다. 내용 보면은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룰을 놓고 고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안철수 입당론, 뭐 안철수 경선론,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방식을 놓고 갑로늘박입니다. 정리된 게 없습니다. 아직은요. 자, 또 다른 이 서울시장 주자로 꼽히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와 시민 경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또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까지 섞여져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목적은 같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는 것, 그 선거 승리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그리고 또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한 정당만으로는 힘들고 기존의 제1야당 그리고 또 저희 국민의당 그리고 합리적인 그 진보에 이르는 사람들, 이런 그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유권자들이 있다고 할 때 이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두 다 야권을 찍을 수 있도록,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철수 대표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사실 단일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네.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된다. 아니 그건 우리가 우리 후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얘기지. 뭐 어느 특정인이 밖에서 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이 단일화를 해달라 하는 여기에 반응을 볼 필요가 없다고. 자, 김종인 위원장이 뭐 관심이 없습니다. 반응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거 날짜 보시면요. 며칠 지난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지율 이 여론조사 결과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 매일경제 MBN 이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앞서서 일면 기사 잠깐 봤습니다만 다시 좀 불러왔습니다. 여기 보면 안철수 23.9, 나경원 11.1, 오세훈 11, 그리고 없다가 35. 그러니까 없다가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동적인 표가 많이 있다는 거지만 일단 이 숫자 보면 안철수 대표가 단연 앞섭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관심이 없다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윤구찬 변호사. 국민의힘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생각은 뭡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먼저 밝혀야죠.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 거기도. 그러니까 단일 후보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 공감대가 있어요. 지금 안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안 대표도. 그렇다면 국내 힘 입장에서는 현재 경선들도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하자라고 제안을 해줘야지 그거에 대해서 협상이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대표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해가 바뀌기 전에 안철수 대표를 좀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보면 입당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그 부분은 배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본인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고요. 그때 주관식으로 딱 말씀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합시다라고. 그럼 그 안과 국내힘 안과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안을 정하는 것인데 지금 그냥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너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라고 하니까. 뭔가 본인의 제안이 명확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선 룰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입당 이후에 하는 걸 포기하고 먼저 국내힘 후보를 뽑고 나서 그다음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야권 후보를 놓고 단일 경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오히려 야권의 분열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대표가 먼저 정확히 어떤 게 유리한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국내 힘에 들어와서 경선 치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경선 룰만 바꾸면. 왜냐하면 야권 국내힘 후보가 만약에 선출이 되고 나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또 역선택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걸 거르는 조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국내힘 후보 등을 지원하지 않는 야권을 지원하지 않는 분이 안철수 후보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사실은 지금 확정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름 보면 국내힘으로 들어오는 것이 당원들 투표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보이겠지만 경선 룰에 따라서는 그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안 후보 안철수 대표가 먼저 국내힘에 어떻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논의가 진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상황,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더 여유가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더 여유가 있는 겁니까? 앞으로 협상이 벌어질 텐데 누가 지금으로서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까? 안철수 대표가 여유가 있죠. 버티면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지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입당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동의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권이 연대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입당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수순인 거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대의 명분에 따라서 서로가 희생을 하면서 모여서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방법은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안철수 당대표가 나와서 마지막 파이널에서 예를 들면 통상 뭐 1단계는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를 만들고 2단계로 밖에서 다시 단일화하자고 과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들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답답할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 대안인 인물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표현이 맞는 겁니까? 죽 써서 안철수 줄라 이 표현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모든 여론 지표가 보면 압도적으로 안철수 당대표가 높은 지지가 나오는 상황이고 거기에 반해서 국민의힘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쭉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103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수도 서울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세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 대표가 저희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을 때 국민의힘이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말고요. 이후 대선에서 어떻게 자기 지지층들과 당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딜레마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에게는 지금 좋은 상황이 온 것 같다. 왜냐하면 버티면 되니까. 버텨서 야권 단일화라고 명분만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거기에 맞게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지부진한 상황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더라도 안철수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지금의 위치들을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하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금 100석이 국회의원 숫자가 100석이 넘는 그래도 큰 정당인데 고민에 빠진 이유는 당 지지율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된 후보의 지지율, 당 후보의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고요. 특히 대선 관련해서 대선 주자, 당내에 있는 대선 주자 지지율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고 밖에 있는 다른 인물들을 바라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는 대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초에 여론조사 결과 참 많이 나왔습니다. 대선 주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런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범위를 좀 좁혀보면요. 여론조사별로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윤석열 총장은 ARS 자동응답으로 하면 1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화 면접으로 하면 1위.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냐는 거죠. 샤이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니냐. 직접 통화하길 꺼려서 그냥 ARS, 이거는 기계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는 부담 없이 뭔가를 표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지지율 조사 3가지가 소개되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주목하실 거는요. 빨간색으로 된 겁니다. 빨간색으로 된 거 보면 여기 첫 번째 소개된 여론조사 보면은요. 윤석열 총장이 30.4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른 조사는요. 빨간색이 2번째, 3번째가 있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는 ARS로 한 것. 나머지 2개는 전화 면접 조사 비중이 컸다. 전화 면접 조사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샤이 윤석열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 방식에 따라 좀 다르다. 이 분석인데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대별 이를테면 배분 이것도 함정이 있을 수 있죠. 무대면으로 하다 보면 4년 전인 2016년에 미국 대선 그리고 우리의 총선 이 2 사례 때 ARS 방식을 주로 활용했던 여론조사였는데요. 2 여론조사가 얼마나 민심을 잘못 읽었는지를 우린 여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 중에는 CNN은요. 그 이후에 ARS 방식으로 수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 너무 뜨겁게 띄었고 전혀 상반된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전했다는 어찌 보면 책임감이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까지 뭐 가리는 언론 매체는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연말에 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발표가 연초에 됐는데 한 10개 전후였죠. 대부분 ARS 방식 많았고 보니까 한두 개는 100% 대면 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대면 조사를 하면 지금 처음에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본인의 뜻 제대로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실제로 나는 지지를 하는데 겉으로는 지지 안 하는 척하는 흔히 말하는 샤이 어쩌고 저쩌고가 샤이 유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사실 드러나기 힘들죠. 그러나 그 대신 적극적인 자기의 지지 의사를 밝혀야 되는 그런 분들은 점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도의 의지가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여론조사의 기법으로 충분히 저는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단일 여론조사 기관이 뭐 일주일 단위는 너무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곳이라면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ARS 방식이 과도하게 들어있다면 그건 또 가감을 해서 봐야 된다는 점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 중에 30%의 여론조사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다. 근데 까보니까 ARS 방식이더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 여론조사 기관이 리얼미터가 쭉 여론조사를 해온 기관이긴 합니다만 신뢰를 잘못하면 얻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돈이 들더라도 결국 돈 문제거든요. 돈이 들더라도 돈과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응답률, 그다음에 분포의 넓이 뭐 이런 차이인데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흐름을 쭉 볼 수 있게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대선 때까지 끌고 가주는 게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ARS 방식은 당장 돈은 적게 들고 짧은 시간 내에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사례를 또 반복할 수 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아무튼 이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결과 차이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곁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리얼미터 조사 좀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자, 여기 뭐 리얼미터 조사는 사실 매주 여론조사 실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이 30%대가 나왔어요. 최영철 편집위원. 뭐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흐름을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앞에 이제 3자가 나온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윤 총장의 가치를 인정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저는 윤 총장이 좀 거품이 많지 않은가. 지금 실제로 검찰총장이 저렇게 정치로 나서서 저렇게 했을 때 거품이 거치고 나면 과연 건더기는 얼마나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죠. 그런데 윤 총장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윤 총장의 거품이란 게 사실 윤 총장이 저렇게 단거리 스퍼트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저거 6개월, 7개월 저렇게 지속 가능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사실 있어 이렇게 봤는데 추미애 장관과 1년을 싸웠단 말이죠. 1년 싸운 거 보니까 저 사람 단거리로 그냥 끝날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그렇다면 완주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30%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유권자들의 표가 여기에 좀 더해지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교 대상이었던 예전에 공무원 출신 대권 후보들, 고건, 뭐 반기문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장거리 주자로서 완주하는 데 실패했거든요. 단거리 스포트에는 성공했지만 그렇다면 윤석열은 고건, 반기문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윤석열에게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올해 윤석열 총장의 임기 동안에 원전 수사라든가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라든가 이러한 수사가 또 많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윤 총장이 또 다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윤 총장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다크호스가 아닌지 일단 금메달인지 동메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메달권에는 들어왔다. 그리고 이 메달이 굉장히 스포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윤 총장이 굉장히 좀 유리한 지경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올 때마다 또 국민의힘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당밖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당밖의 인물. 이른바 야권, 보수 야권으로 간주는 되지만 당밖의 인물이니까 또 고민을 빠지는 겁니다. 당에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지율 결과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땅값 얘기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서울 지역에 있는 땅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문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요, 평당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300만 원 평균. 근데 지금은 4천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집계를 토대로 했습니다. 3년 반 만에 평균가가 74% 올라갔다는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갔다는 거죠. 자, 김주욱 교수님. 네. 그러면은 서울에서 집 살기 한마디로 말해서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뭐 집 사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올해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영끌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끌어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과 연동돼 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정부가 정책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장적 반응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20번 넘게 정부 정책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없었다라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저금리라고 하는 구조가 분명히 있고 그 자금을 투자할 만한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부 말대로 5번이고 6번이고 아니면 야당 말대로 24번이고 5번이고 상관없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실효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턴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정부는 여전히 정책적 방향은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전혀 그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갔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근데 변창흠 그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가 뭐 설 전에 부동산 관련된 입장을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것들이 적실하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장관 수준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초에라도 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가장 중요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불만들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정책적 방향들을 제시해서 좀 시장에게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저 정도의 폭등이라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난망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내용은 사실 좀 부동산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인구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망 30만, 출생 27만, 사상 첫 인구 감소입니다. 이 차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인구가. 지난해 인구를 집계해 보니 그렇게 됐답니다. 5,182만입니다. 전년 대비 2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900만이 넘었다. 역대 최다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질까요? 다음 기사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데드그로스 첫 진입. 데드그로스는 앞선 본 겁니다. 사망과 출생 사이가 역전이 됐다는 거죠. 그게 데드크로스인데 지방 소멸 가속화 전망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요. 파란색은 그래도 증가한 거예요. 빨간색이 감소한 지역입니다. 수도권을 뺀 나머지 대부분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소멸 가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 전국 지도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빨간 곳이 인구가 줄어든 곳,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인구가 그나마 늘어난 곳입니다. 서울은 좀 줄었죠? 근데 수도권 대부분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줄어서 3년 뒤면 잠재 생산 능력이 매년 1%포인트 하락한다. 우리 경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윤경호 의원님.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매년 투입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다 소용이 없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윤경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 답부터 얘기하면 뭐 할 얘기가 끝나버리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 자, 절대수가 줄어들었다. 그게 작년이다. 예.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 뭐 이런 게 줄을 것이다. 예측은 많았고 실제 이미 실현된 것 몇 년 됐어요. 예. 3년 이상 됐어요. 그러나 인구의 절대수가 이렇게 줄어든 거는 작년이 처음이니까 정말 이건 새로운 위기의식 눈앞에 우리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지방이 없어진다. 물론 있고요. 또 대학도 그렇지 심각합니다. 않습니까? 한 해에 대학 지금 정원이 한 49만 명까지 지금 카운트하더라고요. 근데 한 해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은 뭐 27만 명, 30만 명 아니고 60만 명, 50만 명, 40만 명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대학도 문 닫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연금 문제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젊은 층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 압도적으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전체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 점점 이렇게 약화되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작년에 사망자와 출생자를 보면 30만, 27만, 3만 명이잖아요. 예. 근데 실제 인구 감소는 2만 명이에요. 예. 그럼 10,000명은 뭡니까? 이민이에요, 이민. 유입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밖에서. 10,000명은 이민이라도 유입이 됐죠. 그러나 이민으로 우리 지금까지 단일 민족 얘기한 우리한테 대안을 찾기는 어렵죠. 그래서 육아 관련 여러 지원, 뭐 출산 관련 지원 해줍니다만 우리는 지금 가정에게 해줍니다. 가정. 그러나 앞으로는 아이에게 직접 해주는 방식. 그러다 보면 미혼모 문제나 낙태 문제 이것도 우리가 껴안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이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아이에 대한 지원 속에서 답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끌고 왔던 출산율 높이는 정책의 어떤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때다. 이런 지적도 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이 얘기도 참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정이나 미안해 16개월 입양아 얘기입니다. 숨졌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로요. 공분한 시민들 진정서가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부모 학대치사 기소로 돼 있죠, 지금? 그런데 살인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요. 윤치한 변호사,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살인죄를 적용 안 하고 그 아동학대 학대치사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약간 달라요. 살인죄는 사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그 행위 당시에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을 감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폭행당한 부위나 뭐 횟수나 정도를 볼 때 사실은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폭행 경위나 숫자 그다음에 지금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에 언제 폭행당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응급실까지 갈 기간 동안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다. 뭐 부검을 해보거나 했을 때 그럼 기소 이후에 이제 공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살인죄로 변경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인죄를 의뢰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나 양부모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구호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폭행당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바로 병원에 안 갔다면 그것을 살인죄로 의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공분을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또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